바다의 짠 내음이 섞인 바람이 소나무 숲을 부드럽게 스치며 박진우의 정원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낡았지만 몸에 잘 맞는 작업복 차림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장미 덤불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다. 전정가위가 가지를 자르는 소리만이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아침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이 집과 정원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역사이자 사랑의 기념비였다. 모든 벽돌 한 장, 모든 나무 한 그루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직접 이 집을 설계하고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지었다. 아내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각도까지 세심하게 조언하며 이 공간에 따스한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제 그녀는 없지만 진우는 여전히 아침마다 그녀가 좋아했던 커피를 2잔 내려 한 잔은 그녀의 사진 앞에 놓아두곤 했다. 그에게 있어 이곳에서의 하루는 과거와의 조용한 대화와 같았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건축계의 거장으로 불리며 쉴 틈 없이 달려왔던 삶에 대한 보상이자 마지막 안식처였다. 아들 민혁은 가끔 아내 수진과 함께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언제나 짧고 형식적이었다. 그들은 이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오후.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우편 배달부가 언덕을 올라왔다. 그는 진우에게 손을 흔들며 몇 통의 우편물을 건넸다. 대부분은 각종 요금 청구서나 광고지였지만 그 사이에 낯선 관공서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갈색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다. 진우는 무심코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수신일란에 적힌 생소한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새로운 소유주 귀하.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도면으로 가득 찬 토지 용도 변경에 관한 사전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그의 눈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 위를 미끄러지듯 훑어 내려가다. 종이의 하단부에 인쇄된 작은 글씨들 위에서 그대로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그 문장은 명확했다. 전 소유주 박민혁 씨로부터의 소유권 이전 완료에 따라 향후 진행될 건축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손에 들린 종이가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다. 아들. 민혁의 이름, 자신의 유일한 피부티.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모든 역사가 담긴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하는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불과 한 달 전 날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매매를 원인으로 그의 도장이나 위임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아들 민혁의 인감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배신감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뜨거운 분노나 절망적인 슬픔이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의 바다처럼. 그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다시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의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지잇 푸른 바다는 그의 마음속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아내와 함께 거닐던 해변. 아들 민혁이 어릴 적 모래성을 쌓고 놀던 모습.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저녁 식탁.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차갑게 부서져 내렸다.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최고의 교육, 부족함 없는 지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가져다주는 후광까지.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들을 망가뜨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진우는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밝고 명랑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불안이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별일 없다. 그냥 너희들 얼굴이나 한번 보러 서울에 올라가야겠다. 수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대답했다. 어머, 정말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희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오신다니 당연히 시간을 비워야죠. 조심히 올라오세요. 아버님, 그 가식적인 친절함이 진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다. 그 정장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건축가 박진우가 세상과 싸우던 시절의 갑옷이었다. 수많은 경쟁과 음모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치열함의 상징. 이제 그는 다시 그 갑옷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건설사나 정부 관료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다. 싸움의 목표는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가치와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진우는 차고로 가서 검은색 세단에 덮개를 걷어냈다.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엔진은 그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는 트렁크에 작은 가방 하나만을 던져 넣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며 그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터였다. 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적인 행위일 뿐이다. 진우가 계획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철저한 것이었다. 바로 교육이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이 무시하고 빼앗아간 것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 그들에게 후회라는 감정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달리며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설계도를 그리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대의 강점과 약점, 사용 가능한 자원, 예상되는 변수들, 수십 년간 다져온 그의 전략적 사고가 녹슬지 않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단계는 정확한 계산과 예측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을 늙고 힘없는 아버지로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저지를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진우는 조용히 엑셀을 밟았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한 남자의 조용하고도 무서운 방역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차 안에 라디오를 껐다. 오직 엔진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이제부터 그의 세상에는 불필요한 소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목표를 향한 명확한 길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눈은 전방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싸움의 끝을 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폐허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들이 판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혼의 일부였으며 가족의 역사가 담긴 성역이었다. 그리고 성격을 더럽힌 자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해변의 집을 떠올렸다. 파도 소리, 장미 향기, 그리고 아내의 미소. 그는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의 공기는 그가 평생을 살아온 해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듯했다. 매캐한 매연과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탁하고 무거웠다. 박진우는 아들의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눈부신 조명 아래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세단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유물처럼 보였다. 이곳은 그가 단 한 번도 편안하게 느껴본 적 없는 아들 민혁의 세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진우는 자신의 비친 모습을 통유리에서 보았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 잠 못 이루며 새겨진 깊은 피로와 냉철한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이미 연락을 받은 듯 며느리 수진이 과장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뒤에는 아들 민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배우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맛있는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재빠르게 진우의 표정과 옷차림을 훑으며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 민혁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히지는 않았고요. 아들의 초조함이 진우의 가슴을 쳤지만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집 안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현대적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진우는 그들이 권하는 소파에 앉지 않았다. 그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광택이 나는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구나. 수진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가 곧바로 능숙한 사업가와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싹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수진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아버님, 역시 그것 때문에 오셨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녀는 민혁의 팔을 살짝 잡아당겨 자기 옆에 앉혔다. 그리고는 준비된 연극을 시작했다. 사실은 저희가 정말 엄청난 투자 기회를 잡았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하는 혁신적인 기술인데 초기 자금이 조금 필요했거든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야망이 가득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이 민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집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꼭 몇 배로 갚겠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그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함이 묻어났다. 진우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한 자세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그 집은 그냥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아버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만 많이 나가고요. 저희는 그 잠자고 있는 자산을 깨워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려는 것뿐이에요. 현명한 재테크죠. 그녀의 입에서 잠자는 자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내와의 추억, 아들의 윤영이,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고작 그런 차가운 단어로 평가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집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래서 나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집을 팔았다는 건가.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민혁을 똑바로 향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설계하고 지은 내 어머니와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그 집을 말이다. 아버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차마 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의 어깨는 초라하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 민혁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안타까움 대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 자꾸 그렇게 감상에 젖어 계실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과거의 추억 같은 것에 얽매여 있으면 다가오는 미래를 잡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우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의 오만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아버님께 지금 그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최고급 실버타운을 얻어드릴 수도 있어요. 의료시설도 완벽하고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효도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효도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서 가장 모욕적인 단어였다. 진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기대. 어쩌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그 신랏 같은 희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집을 판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집이 상징하는 모든 가치를, 아버지의 삶과 사랑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 민혁과 수지는 자신들도 모르게 긴장했다. 진우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현관을 향해 돌아섰다.
아베오님 어디 가세요?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죠. 수진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혁이 무어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뒷모습 앞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성공을 향한 야심찬 계획에 불길한 균열을 만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오는 동안 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슬픔과 배신감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계획으로 변모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의 침묵을 늙은 아버지의 무력한 체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진우는 채에 올라탔다. 그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아들의 불안한 눈빛과 며느리의 오만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들이 짓밟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그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 될 터였다. 진우는 눈을 뜨고 망설임 없이 시동을 걸었다. 차가운 도시의 심장을 가로질러 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나선 박진우는 해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싸움이 끝난 뒤에나 돌아갈 수 있는 되찾아야 할 선격이 되었다. 그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서울의 오래된 도심에 위치한 작지만 깨끗한 레지던스 호텔에 짐을 풀었다. 화려함 대신 철저한 실용성을 택한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선택이었다. 이곳은 앞으로 그의 전쟁을 위한 조용한 지휘소가 될 것이었다. 방은 넓지 않았지만 창밖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서울의 동맥 같은 도로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수첩을 꺼내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수십 년간 그의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금은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 실장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네, 최기덕입니다. 여전히 활기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였다. 최 실장, 오랜만이군. 나 박진우요. 진우의 말에 수화기 너머에 최 실장은 잠시 숨을 멈추는 듯했다. 곧이어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들의 과거 관계와 최 실장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안부를 묻는 의례적인 대화를 생략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내 도움이 좀 필요하네. 아주 개인적인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최 실장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이 진우가 수많은 사람 중 그를 택한 이유였다. 내 해변 집이 팔렸더군. 진우는 담담하게 사실을 전했다. 내 아들놈이 저지른 짓이야. 매수자는 강 이사라는 자라고 하더군. 거래 과정 전체를 알아봐 줬으면 하네. 관련된 모든 사람, 등기 서류, 돈의 흐름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주게.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감정적인 동요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진우는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들 박민혁과 며느리 최수진이 시작했다는 사업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네. 사업 계획서, 투자자 명단, 재무 상태, 구할 수 있는 건 전부.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최 실장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날카로운 비서실장의 그것으로 돌아가 있었다. 첫 번째 말을 움직인 진우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거대한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저 괴물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스스로 불길에 뛰어든 나방을 가엾게 여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아들이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혁신적인 기술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이틀 후 최 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결과물이 이메일로 도착했다. 압축 파일 안에는 스캔된 수십 개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진우는 호텔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그 자료들을 검토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직접 거대한 회사를 일궈낸 그의 눈에는 민혁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한지가 한눈에 보였다. 사업의 이름은 넥서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 플랫폼이라고 했다. 계획서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미래 예측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진우는 그 이면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은 모호했고 경쟁사에 대한 시장 분석은 터무니없었으며 예상 수익과 관련된 재무 계획은 거의 망상에 가까웠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유행하는 단어들을 조합해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에 가까웠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아들이 고작 이 정도의 허상에 인생을 걸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사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야 했다. 그는 투자자 명단을 유심히 살폈다. 대부분이 단기 수익을 노리는 소수의 엔젤 투자자들이었다. 기관 투자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사업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오직 대박의 가능성이라는 뜬구름 같은 기대감에 돈이 몰렸다는 뜻이었다. 바로 이 점이 아킬레스건이었다. 이 모래성의 기반은 투자자들의 신뢰 혹은 욕심이었다. 그 기반의 작은 균열만 일으킬 수 있다면 성 전체는 힘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진우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들의 사업을 직접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투자자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결국 발을 빼게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는 새로운 메모를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신상, 그들의 투자 성향,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우는 이제 건축가가 아니라 적의 심리를 파고들어 진지를 무너뜨리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갈래의 공격 루트가 그려지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정해졌다. 가장 성급하고 겁이 많은 투자자. 그에게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주면 불길은 순식간에 전체로 번져나갈 것이다. 진우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웠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해변의 집을 잃은 슬픔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싸움의 동력이 되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업의 냉혹함을 그리고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는 초의 실장과 고즈넉한 분위기의 인사동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과 대조되는 낡은 기와지붕들이 보였다. 최 실장은 약속된 시간 정각에 도착했다. 그는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찻상 위로 밀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심각한 표정은 그가 가져온 정보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진우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다. 그는 먼저 따뜻한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결론부터 듣지 최 실장은 자세를 바로 하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찻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울렸다. 강 이사, 본명은 강태준. 현재는 중견건설사인 태준건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명동의 사채 시장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헐값에 사냥하거나 법적 허점이 있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기업, 사냥꾼에 가깝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협박, 탈세, 뇌물 공여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워낙 교활하고 용의주도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현재는 해변의 집이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의 반응을 살폈다. 아버님의 집이 그 계획의 핵심 부지입니다. 주변 땅은 이미 대부분 매입했거나 곧 수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집은 역사적 가치와 경관 때문에 강제 수용이 어려워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팔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가장 위에는 해변집의 매매 계약서 사본이 있었다. 그의 눈이 매매 가액이 적힌 곳에 멈췄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었다. 평생을 건축과 부동산 개발에 몸담아온 그가 그 지역의 시세를 모를 리 없었다. 최소한 정상적인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것은 매매가 아니라 강탈에 가까웠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강태준과 아들 민혁, 며느리 수진이 함께 만났던 날짜와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진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차례 비밀리에 접촉했다. 아들 민혁은 아마도 강태준이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와 사업적 성공이라는 미끼에 현혹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계획할 만큼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강태준이 소유한 유령 회사의 계좌에서 며느리 최수진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된 거래 내역서였다. 입금 날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금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가와는 별도로 집값의 약 20%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뒷돈, 리베이트였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과 함께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아들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며느리 최수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강태준과 결탁하여 꾸민 정교하고 추악한 사기극이었다. 아들 민혁은 그저 아내의 욕망을 위한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제야 며느리의 당당하고 오만했던 태도가 이해되었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성공시켰다는 승리자의 오만함이었다. 잠자는 자산. 현대적인 효도 같은 말들로 자신의 시아버지를 조롱하고 기만했던 것이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며느리를 향한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었다. 진우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달았다. 강태준이라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와 그 하이에나에게 자신의 가족을 팔아넘긴 교활한 여우. 이 둘을 동시에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초에 실장에게 말했다. 수고했네. 이제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야겠어. 강태준의 모든 사업, 특히 태준건설이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의 비리나 약점을 찾아주게. 세무자료, 인허가 과정, 하청업체와의 계약까지 무엇이든 좋아. 그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것. 그리고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며느리 최수진의 과거 행적도 다시 한번 훑어봐 주게.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아야겠어. 최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찻집을 나온 진우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 섰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되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싸움이 되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의 계획은 이제 제2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진우의 반격은 요란한 포성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암살자의 발걸음처럼 고요하고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호텔방을 임시 연구실이자 작전 지휘 본부로 삼았다. 책상과 침대 위에는 해안 지역의 도시 계획지도, 복잡한 건축법 규정집, 그리고 강태준이 제출한 리조트 개발 계획서 사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꼬박 이틀 밤낮으로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휘하며 다져진 그의 눈은 화려한 조감도와 장밋빛 청사진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여러 개의 작지만 치명적인 법적 허점들을 정확히 찾아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부실한 데이터, 해안선 보호구역을 미세하게 침범하는 설계, 그리고 비상재해 시설에 대한 규정 미달. 모두 강태준의 탐욕과 오만함이 남긴 흔적들이었다. 그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오직 법과 규정이라는 차가운 논리로 무장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의 집합체였다. 그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러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장문의 민원서를 작성했다. 발신인은 자연을 사랑하는 한 시민이었다. 민원서는 해당 관청의 실무자가 무시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작성되었다.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관련 법률 조항과 시행령 번호를 일일이 명시했다. 그리고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경고로 끝을 맺었다. 누가 보아도 해당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솜씨였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폭풍을 부르는 나비의 첫 번째 날갯짓이었다. 같은 날 오후, 진우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이자 국내 굴지의 금융투자사 부사장으로 있는 윤 이사였다. 그는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오랜 친구와 나누는 편안한 대화처럼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는 마치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화제를 돌렸다. 아, 그런데 윤 이사, 자네가 IT 분야 전문가이니 말일세 진우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내 아들 민혁이가 요즘 넥서스 AI라는 이름의 사업을 한다더군. 젊은 나이에 야심이 넘치는 건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비로서 걱정이 앞서는군. 워낙 뜬구름 잡는 분야가 아닌가. 혹시 시간이 되면 어떤 회사인지 한번 훑어봐주고 조언이라도 해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말이야. 그의 말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금융계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윤 이사의 귀에는 그 의미가 다르게 들렸다. 대한민국 건축업계의 전설인 박진우 회장이 자신의 아들 사업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신호. 심지어 뜬구름 잡는 분야라며 직접적인 우려까지 표명했다. 이것은 투자 시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강력한 신호였다. 윤 이사는 즉시 그 의도를 파악했다. 그는 진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알겠네. 친구, 자네 아들 회사라니 내가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지. 안 그래도 요즘 그 회사 이름이 몇 번 들리던데 내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네. 진우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나비가 날개를 저었다. 이 날갯짓은 돈의 흐름이라는 민감한 공기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진우의 예상은 정확했다. 며칠 후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해변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의 담당 공무원은 정교하게 작성된 민원서를 보고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는 규정에 따라 강태준의 리조트 건설 허가, 신청 서류 파일에 검토 보류라는 붉은색 도장을 찍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 절차는 중단되었다. 강태준의 거대한 계획에 첫 번째 제동이 걸린 순간이었다. 금융께서는 더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다. 윤 이사는 넥서스 AI의 주요 엔젤 투자자 중 한 명과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글쎄, 박진우 회장님께서 아드님 사업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군요.
워낙 신중한 분이라 아마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 한마디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투자자는 밤에 잠을 설쳤다. 박진우 회장 같은 거물이 자기 아들 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내가 모르는 다른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무섭게 자라나는 법이다. 그는 다음 날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흘렸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다. 진우는 호텔 방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잘 짜인 설계도처럼 그의 계획은 한 단계씩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강태주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단단했던 땅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성공의 당금에 젖어 있었다. 진우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찻잔을 들었다. 이제 곧 첫 번째 비명이 들려올 시간이었다. 박진우가 던진 작은 돌멩이들이 만들어낸 파문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아들 민혁의 야심찬 사업 넥서스 AI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에 찬사를 보내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투자자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예정되어 있던 2차 투자금 집행을 앞두고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차갑고 무거웠다. 민혁은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그의 어깨는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수지는 그의 옆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투자자 대표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따뜻한 격려는 온데간데 없었다. 박 대표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중대한 리스크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따라서 약속되었던 2차 투자금 집행은 외부 전문 기술 실사단의 정밀 실사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투자 보류 통보였다.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저희 기술은 완벽합니다. 언제든지 실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신뢰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리조트 개발 사업에도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단순한 악성 민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시청의 허가 보류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시청은 정식으로 조사팀을 꾸려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도면,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수진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거친 목소리로 닥달했다. 최 실장,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일개 공무원 놈들이 감히 내 프로젝트를 막아서 당신이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당신 시아버지라는 늙은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의 분노 속에는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수지는 교묘한 거짓말로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이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보니 경쟁 업체에서 익명으로 투서를 넣은 것 같습니다. 곧 해결될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그녀 역시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치 동시에 꼬이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압박감은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성공의 당금에 젖어 서로를 격려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날선 대화와 깊은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 밤 투자자들에게서 냉대를 받고 돌아온 민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도대체 왜 갑자기 투자자들이 저러는 거지? 뭔가 이상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강 이사는 왜 저렇게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수지는 신경질적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불안감은 분노가 되어 남편에게 향했다. 그걸 지금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회사의 대표는 당신이잖아. 고작 투자자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강 이사 문제는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니냐고. 괜히 당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놓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민혁은 아내의 비난에 발끈했다.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시골집에 틀어박혀 계신 늙은 분일 뿐이야.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강 이사랑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이 나보다 더 안절부절 못하는 건데. 그의 의심성린 말은 수진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내가 비밀이 있어.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 그들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칼날이 되어 오고 갔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욕망의 동맹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불운과 압박이 한 늙은 아버지가 조용히 계획하고 실행한 정교한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외부의 정만을 탓하며 서로를 핥히고 있었다. 박진우의 계획대로 그들의 모래성은 이제 외부의 파도가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진우가 일으킨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되어 강태준과 최수진, 박민혁의 삶을 덮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지역 인터넷 신문에 뜬 작은 기사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스푼을 떨어뜨렸다. 태중건설, 대규모 리조트 사업 환경법 위반 혐의로 허가 보류. 기사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제2금융권 채권자들의 귀에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컸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전부터 그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다.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신 같은 채권자들의 문의 전화였다. 강 이사, 기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에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강태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곧 해결될 문제라고 큰소리쳤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관공서의 조사는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분노와 초조함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희생양을 찾았다. 바로 최수진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최수진 씨,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라고. 당신 시아버지가 벌인 짓이든
경쟁사가 한 짓이든 이제 상관없어. 딱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당신이랑 내가 어떤 더러운 거래를 했는지 당신의 잘난 남편 박민혁 대표 귀에 똑똑히 알려주게 될 테니까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사님, 그건 뭐 당신 계좌로 들어간 그 뭉칫돈이 그냥 내가 고마워서 준 떡값인 줄 알아. 당신도 공범이야. 잊었어. 강태주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계획.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넥서스 AI에도 최종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투자자들은 정밀 실사 결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견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2차 투자 계획의 전면 철회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 민혁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모니터에 떠 있는 차가운 제목의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공식 넥서스 AI 2차 투자 철회 결정 통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의 꿈, 그의 야망. 평생의 그늘이었던 아버지를 뛰어넘어 보겠다던 그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직원들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당장 다음 주에 갚아야 할 당위 대출금.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위로가 필요했다. 아직 자신에게는 아내 수진이 있다고.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남편이 들어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이사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그 돈은 제발 민혁 씨에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사님, 시간, 그리고 그 돈.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의 수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았다. 남편의 얼굴을 본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민혁의 얼굴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배신감으로 지독하게 일그러진 분노. 그 자체였다. 그 돈이라니. 무슨 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뒷걸음질 치며 변명하려 애썼다. 여보, 그게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이건 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말해, 강태준이랑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내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집을 팔아먹으면서 뒤로 더러운 돈까지 챙긴 거냐고. 궁지에 몰린 수진의 눈빛이 순간 독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녀린 아내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래 받았다 그래서 뭐.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차피 그 늙은이의 낡아빠진 집 썩혀서 뭐 하는데. 당신같이 능력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포기해야 했던 내 빛나는 인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그건 당신 아버지 돈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받은 내 돈이라고. 그 순간 민혁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수진을 밀쳤다. 값비싼 와인잔과 장식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여음을 냈다.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순식간에 절망과 배신, 그리고 폭로가 뒤엉킨 전쟁터로 변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 탐욕으로 지탱되던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장나고 있었다. 박진우의 설계도 위에서 그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수진과의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난 후 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는 그의 등 뒤에서 적과 내통한 배신자였고,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업은 공중분해되었으며 이제는 강태준이라는 악어의 턱 바로 앞에 놓인 신세가 되었다. 그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망령처럼 도시를 헤맸다. 그의 머릿속은 파산, 협박, 배신, 그리고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막다른 골목에 완벽하게 몰린 그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떠올린 사람은 아버지 박진우였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분노가 되어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늘 그런 존재였으니까. 넘을 수 없는 벽이자 가장 든든한 최후의 보루. 그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머무는 낡은 레지던스 호텔을 찾아냈다. 초라한 호텔의 모습에 그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거의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아버지를 불렀다. 문이 열리고 평온한 얼굴의 진우가 나타났다. 마치 아들이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혁은 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 최고급 슈트를 입고 성공을 꿈꾸던 젊은 CEO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아버지 짓이죠. 전부 다 내 사업, 강 이사 일. 전부 다 아버지가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요. 맞죠? 그는 다짜고짜 소리치며 아버지를 비난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박진우는 아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찻주전자를 들어 자신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를 뿐이었다. 그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이 민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제가 잠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애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 정말 죽어요. 강 이사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인맥과 능력이면 저 사람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도 다시 설득할 수 있을 거고요. 제발요?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것은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자의 공포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진우는 오랫동안 아들의 울음소리를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나 동정심이 단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냉정한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네가 한 것이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너는 네 어머니와의 추억이 살아 숨 쉬는 집을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허상과 맞바꿨다. 너는 수십 년간 쌓아온 내 대한 신뢰를 내 아내의 천박한 탐욕과 맞바꿨지. 그리고 네 아내는 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검은 뒷동과 바꿔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민혁의 심장을 갈랐다. 모든 것은 거래였다. 민혁아, 너희들이 시작한 거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지금 너는 그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둔 것뿐. 민혁은 아버지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는 분노한 신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인과율이라는 법칙만을 집행하는 냉혹한 집행관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구원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무서운 교육이었다. 더 이상의 애원은 무의미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지배하던 분노와 절망은 이제 더 깊고 차가운 공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을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진우는 홀로 남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계획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아들 민혁이 공포에 질려 떠나간 후 박진우의 호텔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마지막 고요함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계획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한 수를 둘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나 압박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조준된 재기불능의 일격이었다. 그는 초에 실장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강태준의 비리 증거, 자료 전부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만난 사람은 정권의 비리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진우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만 소개했다. 어두운 카페 구석 자리에서 진우는 두툼한 파일을 기자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강태준이라는 악어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그의 자금 세탁 내역, 탈세 증거, 정관계 로비 장부까지 바라건대
이 자료가 기자님의 펜 끝에서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정의의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일을 넘겨본 기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제보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의 집합체였다. 그는 진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카페를 나왔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 나머지는 세상의 시스템이 처리할 것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아침 일찍 민혁과 수진이 머물던 호화로운 아파트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그들의 앞에는 굳은 표정의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을 낭독했다. 넥서스 AI의 파산에 따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집행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 들린 빨간색 압류 딱지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 위에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제 고급 소파, 벽에 걸린 추상화, 대형 TV, 그리고 수진이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까지. 그들의 성은 그렇게 힘없이 점령당했다. 그날 밤 9시 메인 뉴스 시간, TV 화면에서 익숙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앵커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탐사보도 55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견건설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부를 축적해온 태중건설 강태준 대표의 주악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강태준의 사진과 함께 그의 범죄 행각들이 하나씩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의 목소리가 진우의 해변집을 배경으로 흘러나왔다. 특히 그는 최근 아름다운 해안가의 한 주택을 소유주의 직계 가족과 불법적으로 결탁하여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강탈하다시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고 간 쫓기듯 아파트를 빠져나와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있던 민혁과 수지는 작은 TV 화면을 넋이 나간 채 보고 있었다. 화면 가득히 아버지의 집이 자신들이 팔아넘긴 그 집이 나오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로의 눈에는 경멸과 원망만이 가득했다. 벽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헤드라인은 강태준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인 그의 초라한 모습은 그들의 완벽한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강태준의 모든 자산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동결되었다. 당연히 그가 빼앗아갔던 해변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혁과 수지는 불 꺼진 모텔방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아무런 대화도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이 끔찍하고 거대한 폐허를 만견자실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후회. 단순히 돈을 잃고 명예를 잃어서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인생 자체를 파괴해버렸다는 뼛속까지 시리고 고통스러운 진짜 후회가 비로소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세상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강태준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태중언설은 해체되었다. 최수진은 강태준의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민혁과 이혼한 뒤 남은 재산을 챙겨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만 남겼다. 박진우는 다시 해변의 집 현관 앞에 섰다. 범죄 수익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던 집은 합법적인 공매 절차를 통해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돈으로 자신의 집을 다시 사야 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굳게 닫혔던 문을 열었다. 실내에는 희미한 먼지 냄새와 함께 텅 비어있던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며칠에 걸쳐 혼자서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그는 모든 가구를 닫고 창문을 열어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집 안가득 채웠다. 아내가 아끼던 찻잔 세트도,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그는 집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친구를 어루만지듯 모든 것에 손을 대보았다. 그의 성역은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되찾았다. 어느 맑은 오후, 진우가 아내가 생전에 가꾸던 장미 덤불의 죽은 가지들을 쳐내고 있을 때였다. 낡은 대문 앞에 낯익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들 민혁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낡고 색이 바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화려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그간의 고생과 수척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 진우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장미덤불로 시선을 돌리고 묵묵히 가위질을 계속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민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파도 소리에 묻힐 정도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민혁에게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나왔다.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제가 제 더러운 손으로 전부 부셔버렸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절대 못 갚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였다. 그제야 진우는 하던 가위질을 멈추고 아들을 보았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지도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전정 가위로 정원 한 구석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을 말없이 가리켰다. 저기 잡초나 좀 뽑거라. 그의 목소리는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아버지의 말을 즉시 이해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보이고는 묵묵히 잡초가 가득한 곳으로 걸어가
맨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혁은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 말없이 정원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무너졌던 공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그들의 부서진 관계를 치유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작이었다. 다시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이른 새벽이 찾아왔다. 진우는 홀로 해변에 서서 어둠이 걷히고 있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서서히 번지며 마침내 눈부신 태양이 솟아올랐다. 바다는 어제와 같이 그리고 내일도 그러할 것처럼 영원한 소리를 내며 그의 발치에 와 닿았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이것은 통쾌한 복수나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다.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깊은 슬픔 위에 세워진 평화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괜찮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존엄과 역사를 지켜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요한 바다 위로 떠오른 아침 해가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